지금 중국만 점점 도태되고 있어요. 제발 제가 하는 말 좀 제발 믿으라고요. 여기 중국의 현 상황을 깨닫고 지인들에게 소리를 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야오닝성에 살고 있다는 그녀에게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오닝성의 심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위라고 알고 지냈으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인들로부터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저는 최근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무척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어요. 중국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고대 성과 같은 나라이고 한국은 최신 무기들로 무장한 최첨단의 나라라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은 모두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모두 무시하며 그들의 나라의 크기만 따지는 몰지각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 물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처럼 외국인들을 보면 그들의 나라를 물어보며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생각에 굉장히 가난하고 안쓰럽게 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제 대학교 친구 링링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학생을 보면서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는 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링링과 같은 시선으로 그 프랑스 친구를 바라봤죠. 최근 올림픽을 개최한 프랑스는 센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매우 더러운 강이라고 알고 있었고 중국의 양쯔강이나 흑룡강처럼 멋진 강도 없는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최첨단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프랑스인들은 아직도 수십 년 된 자동차를 고쳐가며 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갔던 것은 올해 초였는데 우연히 보았던 중국의 샤옹슈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였죠. 샤옹슈는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인데 중국인들은 유튜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끼리의 거의 유일한 동영상 사이트거든요. 평소에 샤옹슈의 영상만 보며 지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튜브라는 것을 접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못하죠. 심지어 제가 본 샤옹슈의 영상은 한국에 대한 것이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중국은 고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을 모른다는 고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한국은 정말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달리 상당한 경제적 지식이나 발달된 문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역시 그 영상에 달린 중국인들의 댓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충격적인 불쌍한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았을 때는 한국인들이 전부 중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가득했고 한국인들이 불쌍하다는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꼭 가서 무언가라도 배워야 한다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인 악플들은 처음 볼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진국인데 중국보다 낫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 많았고 저 영상은 한국인이 만들어서 올린 것이라는 내용도 대다수였죠. 영상의 싫어요를 누른 사람도 너무 많았고 결국 그 영상은 삭제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댓글을 단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실제 영상과 비교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외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외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나라였고 그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를 뒤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고서 한국이 왜 중국보다 잘 나가는지에 대해 그 영상 제작자의 생각이 궁금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국의 서울에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만들었다면 실제로 한국의 모습이 분명할 텐데 제 눈에는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던 상해나 베이징보다도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야오닝성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 야오닝성이 좋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상해보다 좋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그 현실을 확인해 보자는 결심이었죠. 솔직히 말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는 모두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왜 한국이냐? 는 물음에 대해 답을 할 때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한국이 뭐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더 확실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나 크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청결하게 관리된 모습에 압도당했죠. 특히 다양한 안내 표지판과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 역시 매우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며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하며 교통 흐름도 굉장히 질서정연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늘어서 있었고 도시 전체가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도 한국 특유의 교통 시스템과 사람들이 안전을 중요시하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첨단이라는 말이 딱 맞더군요. 모든 역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선도가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되어 어디서든 쉽게 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WI-PI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고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 중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언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인이 중국어를 쓰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꺼리거나 심지어 불친절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한국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느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번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답해주거나 심지어 번역 앱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저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어느 가게 직원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며 편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려는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는 바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휴대전화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건을 두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잃어버리기 십상이라 항상 소지품을 신경 써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편하게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음료를 리필하러 가면서도 휴대전화나 지갑을 그냥 둔 채로 말이죠. 그 물건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와 안전에 기반한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어요. 단순히 물건을 도난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화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백위안을 잃어버렸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랑 처음으로 카페에 가본 날이었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잠깐 비웠는데 그냥 잠시 다녀온 사이였으니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지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넣어둔 백위안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주위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마음에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저 웃으면서 이제 배웠지?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식당에서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훔쳐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들 물건을 항상 철저히 챙기고 지갑은 가방 깊숙이 넣어두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항상 조심하려고 했지만 습관이 무섭다고 테이블 위에 물건을 두는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가끔 카페에서 자리 맡으려고 책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지만 무척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또 느꼈던 곳은 바로 한국의 한식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식당에 처음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많은 것들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자리에 앉자마자 반찬들이 한꺼번에 잔뜩 나오는 거예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무침, 나물, 계란찜 등 온갖 반찬들이 기본으로 깔리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 밥을 먹을 때면 보통 한 가지 요리를 시키면 그게 끝이고 추가로 뭘 먹으려면 더 주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본 반찬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반찬을 다 먹고 나면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직원분이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혹시나 하고 김치를 좀 더 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바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요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죠. 중국에서는 메뉴 하나하나가 다 따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음식의 추가 제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밥과 국도 기본으로 나왔어요. 밥을 그냥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밥과 국을 반드시 같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실제로 이런 식문화가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체감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문해야 하고 당연히 그에 따라 비용도 내야 하죠. 친구들과 중국에서 식당에 가면 보통 요리 하나하나를 다 시키고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하면 그때마다 비용을 추가해야 했거든요. 특히 밥이나 국 같은 기본적인 음식도 따로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메뉴판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필요한 음식을 신중하게 고르는 일이 일상이었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밥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김치부터 나물, 계란찜, 심지어 국까지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고 반찬이 부족하면 그냥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문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밥과 국조차도 따로 비용을 내야 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상이 차려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또 다른 신기했던 점은 그 많은 반찬들이 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류라는 거였어요. 매번 메뉴에 따라 다른 반찬들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혼자 이색 카페에 앉아 오래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테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제가 들어간 카페는 레트로한 감성을 살린 곳이었는데 고풍스러운 소품들과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이 카페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조용히 앉아있다 보니 잔잔한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의 8090년대 노래였는데 그 멜로디가 어찌나 편안하고 따뜻하던지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여유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되게 트렌디하고 최신 유행에 맞춘 카페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된 노래와 함께 과거의 감성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새롭고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 순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게 부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카페에 앉아 음료를 받았을 때 저는 중국에서의 습관대로 음료 안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먼저 살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음료에 얼음이나 재료가 신선하지 않거나 의도치 않은 이물질이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서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료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며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얼른 웃으며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그냥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분은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서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는 음료나 음식이 나올 때 품질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가 자리 잡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분의 말처럼 정말로 한국에서는 음료나 음식에 대한 신선도나 위생 상태를 믿고 즐길 수 있구나 싶었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그 순간은 저에게 참 따뜻하게 다가왔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편안해졌답니다. 그 한국인 손님은 민수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자였어요. 그는 제 음료를 확인하는 행동을 신기하게 보며
가볍게 말을 걸어왔는데 덕분에 어색함 없이 서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죠. 민수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다양한 조언도 해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민수는 한국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해 친근하게 이야기해줬고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민수는 저에게 서울에서 가봐야 할 명소와 숨은 맛집들,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들을 추천해 주었죠. 서로의 삶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쌓아가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카페를 나와 같이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민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고 서울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민수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관광객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즐겨 찾는 장소나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들까지 소개해줬죠. 예를 들어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이고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한옥 카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책로 같은 곳도 알려주었어요. 또한 한국의 일상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즐기는 활동,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죠. 특히 민수가 추천해준 한국 음식들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대표 음식 외에도 찜닭, 닭갈비, 막걸리 등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요리들이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어요. 민수와의 대화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덕분에 이후의 여행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민수와 대화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안에 어떤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지 듣는 시간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민수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일부 받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해줬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는 중국의 유교 사상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토대로 독자적인 풍습과 예법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특히 효를 중시하는 문화는 한국에서 더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현재까지도 깊이 이어져 온다고 했죠. 또한 한국의 전통 건축과 의복, 음식 문화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 가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진 것이 특징인데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리고 전통 의상인 한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넘어 입는 이의 겸손함과 절제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며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가 아주 깊다고 설명해 주었죠.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는 중국 음식과의 차이점도 흥미롭게 다뤘어요. 한국 음식은 매운맛과 함께 발효 음식을 많이 즐기며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활용한 요리가 많다고 했어요. 민수는 한국은 매운 음식과 발효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한국의 발효 문화는 일본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중국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윗사람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아랫사람이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예절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고개를 돌려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한국은 나이와 위치에 따른 예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 다른 점을 넘어 자신들만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여행지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거나 모방했던 몇 가지 사례도 알려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과거에 한국이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문화가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첫 번째로 민수는 한글 창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한글이 바로 그 예라고 하더군요. 한글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몇 세기가 지나 청나라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보고 조선 문자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비록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한글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구조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예로는 한국의 근대화와 관련된 사례를 들려줬어요. 한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전차, 전기, 전화 같은 근대 시설들이 서울에 설치되었을 때 중국에서도 한국의 발전 상황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서구 문물 도입이 늦어져 근대화가 더뎠지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자국 내에서도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민수는 최근의 문화적 사례로 K-팝을 언급했어요.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에서도 K-팝을 모방한 C-팝이 등장하게 되었고 K-팝 스타일을 본뜬 음악 프로그램이나 아이돌 그룹이 생겨났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아이돌 훈련 시스템까지 모방하여 중국에서도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국이 항상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온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만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들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꽤 있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C-팝이 K-팝을 따라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놀라서 더 물어보니 민수는 자신의 친구가 실제로 한국의 한 아이돌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덕분에 K-팝과 C-팝 사이의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죠. 민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중국에서 K-팝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중국 기획사들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훈련 방식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보컬과 댄스 훈련은 물론이고 스타로서의 매너와 이미지 관리 교육까지 한국식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돌이 데뷔하기 전 몇 년간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방식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인데 이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오디션 프로그램들 중에도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따온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제작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구성되었고 심지어 무대 연출이나 카메라 앵글, 편집 스타일까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중국에서는 청춘유니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K-팝 스타일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프로그램 내의 아이돌 트레이닝 방식과 무대 구성은 K-팝 팬들이라면 익숙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민수의 친구는 최근에는 중국의 아이돌 그룹들도 K-팝처럼 그룹의 콘셉트를 정하고 특정 테마나 스토리를 가진 앨범을 발표하며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아이돌 그룹보다는 솔로 가수가 더 줄을 이뤘는데 K-팝의 영향으로 요즘은 중국에서도 아이돌 그룹이 속속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스타일이나 팬 서비스 방식도 한국의 K-팝 스타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K-팝이 단순히 음악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엔터테인먼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척 놀랍고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민수의 친구의 현장 경험을 통해 한국의 K-팝 문화가 얼마나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중국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 방송을 그대로 베낀 사례도 있다고 알려줬어요. 특히 한국에서 성공한 예능 포맷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비슷한 형식으로 복제된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0일 시리즈는 중국에서도 그대로 복제되어 우상연습생과 청춘윤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포맷과 거의 유사하게 연습생들이 경쟁을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가리는 방식이었고 투표 시스템과 무대 구성까지 흡사했죠. 심지어 무대 장치나 카메라 연출, 경쟁 구도까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제작되어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예능을 거의 복제한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또 다른 예로는 한국의 인기 예능 런닝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팀을 나눠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유쾌한 상황을 담는 포맷으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죠.
이를 모방해 중국에서는 달려라 형제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런닝맨과 거의 동일한 형식과 게임을 진행했어요. 주인공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장소마다 미션을 풀어가는 형식도 비슷하고 심지어 몇몇 게임과 세트 구성까지 비슷하게 재현되었어요. 런닝맨의 인기 에피소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경우도 있어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모방을 넘은 복제라는 비판도 있었죠. 또한 나는 가수다와 같은 한국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자 중국에서도 나는 가수다 중국판이 제작되어 동일한 포맷으로 방영되었어요. 여기서도 무대 연출이나 경연 진행 방식이 한국의 원작과 거의 일치했어요. 한국 가수들이 출연했던 감동적인 장면이나 긴장감 넘치는 경쟁 구도까지 따라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 포맷이 얼마나 많이 차용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민수는 그만큼 한국 방송 콘텐츠가 참신하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며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쳤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K-팝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의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창의성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문화와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해 있다고 여겨왔었죠. 하지만 민수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K-팝과 예능,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국 예능에 그대로 복제되고 한글 창제와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과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보여준 사례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까지 지닌 독창적인 나라임을 알게 해주었고 그동안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국처럼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해 들려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의 역사 속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고 제 뿌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민수가 들려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나 인상 깊었어요.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까지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고 중국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하며 번영했던 나라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랴오닝성, 특히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고구려가 그 땅에서 시작되어 중국과의 여러 전투 속에서도 강력한 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듣고는 마치 고구려의 정신이 제 안에도 흐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조상들이 바로 그 고구려의 영토에서 살아가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을 것을 생각하니 한국의 고대 역사와 저의 뿌리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민수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와 그 안에 담긴 고대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이 즐겼던 무예, 사냥, 축제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열정을 쏟았고 강한 정신력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맞서 싸웠다고 했죠. 그 고분 벽화 속 인물들이 저의 조상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제 뿌리와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절로 생겼습니다. 또한 민수는 고구려가 비록 후에 멸망했지만 그 정신과 문화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후삼국 시대를 거쳐 한국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인들은 고구려의 강인한 정신을 지금도 기억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제 자신도 그 정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고대사 속에서 고구려는 자부심과 강인함의 상징이었고 제가 자란 지역이 바로 그 땅에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 조상들이 그 넓은 영토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의 뿌리를 공유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는 한국과 중국을 단순히 나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역사적, 문화적 연결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삶의 터전이 과거에는 강대한 고구려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제는 제 뿌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강조하고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왕조였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동안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민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분명 과거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민수는 고구려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고구려의 후예들이 계속 한국의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고구려가 단순히 어느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독립된 문화를 가진 강력한 국가였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고 백성과 왕조 사이에 유대감이 강했던 나라라고 했어요. 또한 고구려인들이 세운 도시와 문화유산들은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고구려의 유산이 곧 한국의 중요한 뿌리라고 말해주었죠. 특히 고구려가 당대의 백제, 신라와 함께 한반도와 만주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한국의 고대사를 형성한 삼국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구려가 한국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된 역사적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고구려가 남긴 성과 구분들이 그 증거라면서 저에게 고구려 고분 벽화에 담긴 무사들의 모습, 전쟁을 치르는 장면, 그리고 고구려 특유의 문화적 상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군요.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살고 있는 랴오닝성 심양시가 과거 고구려 영토의 중심지였고 실제로 그 땅에서 고구려인들이 생활하고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새삼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역사를 넘어 이 땅은 고구려라는 강대한 국가의 일부분이었고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민수의 말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가 한국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로 남아있는지 알게 되면서 중국에서 교육받아온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편향적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땅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1인 미디어 운영자 289명에 대해 외탄이라는 예약 면담을 진행하며 개인 SNS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게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 상황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중국 내에서 점점 왕따가 되어버렸고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을 다녀온 후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들을 전하려 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느냐는 비난을 받거나 한국에 너무 세뇌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 일쑤였죠. 제 의도는 단순히 세계를 더 넓게 보고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사회의 현재 상황이 위태롭다고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은 저를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인데 대체 무슨 헛소리냐며 듣지도 않은 채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믿는 사실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현실을 보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뿐이었는데 모든 것이 헛된 외침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사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관점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순간 마치 반역자처럼 취급되곤 하죠. 저의 이런 태도가 사회 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간주되면서 점차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가 된 것만 같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자책마저 들었죠.
하지만 민수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적어도 제가 스스로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세상을 넓게 보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얼른 배워서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오래전 한국의 영토였기에 저도 한국인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어를 얼른 배워서 중국을 떠나 한국에 간다면 반드시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